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초정밀 슈퍼 현미경으로도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는 4차 산업시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데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충청북도는 정치적, 지역적 논리를 배제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해 정부에 제출한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계획서입니다. 모두 3권에 1,300페이지 분량입니다. 유치 지역인 청주 오창의 지질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 산업지원 연구개발 여건, 발전 가능성 등 정부가 제시한 평가 항목에 맞게 내용을 충실히 채웠습니다. 유치 과정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의회,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한 목소리로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유치 청원에는 불과 20일 만에 15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구축이 되면은 그 연구 성과가 전국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기하는 길이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청주 오창을 비롯해 전남 나주와 경북 포항, 강원도 춘천 등 모두 4곳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 지역별 유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발표를 들은 뒤 7일 현장 확인을 거쳐 1순위 우선 협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청주 오창은 객관적인 평가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총선 당선자들까지 대거 나서 평가 지표를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책 사업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발표된 평가 일정대로 또 평가 지표대로 차질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잘 평가될 수 있겠다 이렇게. 2008년 유치 실패 뒤 12년간 절치부심 준비해온 충청북도의 재도전이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 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다음 달 안으로 지급이 될 텐데요. 우리 집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다음 리포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40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중 한시생활지원금과 아동양육수당은 이미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한시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대 192만 원까지 지급되며 아동양육수당은 7살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에 아이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다 더하면 7살 미만의 아이를 2명 둔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320만 원, 차상위 계층은 288만 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더해 297만 4천 원, 일반 가구는 18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더해지는 건데 우선 충북은 옥천군이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의 재난생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특별 지원으로 연매출 2억 원 이하 중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휴직 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들도 임차료나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취업 청년과 영세농가, 공연예술인과 어린이집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신청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본인이 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국회의 처리 일정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값도 저렴해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리터당 경유 900원대와 휘발유 1,100원대의 주유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터당 경유 940원, 휘발유 1,115원. 충북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음성의 한 주유소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값이 싸다는 소문을 듣고 차량들은 쉴 틈 없이 몰려듭니다. 많이 떨어지면 서민들은 좋죠. 서민들은 좋고 뭐 기업한데도 서운데도 좋고 다 좋죠. 기름이 떨어지면. 청주에서는 옥산 휴게소와 주감 휴게소에 경유 900원대가 등장했고 시내권도 대부분 1,000원대 초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폭락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2016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 첫째 주 충북의 평균 기름값은 경유 1,393원, 휘발유는 1,563원이었는데 현재 1,091원과 1,287원으로 각각 3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40리터를 채운다고 가정하면 12,000원이 저렴해졌습니다. 많이 싸졌죠. 감사합니다. 5만 원을 치러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5만 원만 넣으면 거의 가득 차다 그래요. 하지만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엔 각종 세금이 붙어 있어 앞으로 더 떨어져도 리터당 20원 정도가 한계치로 전망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강원도와 속초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속초 북방 항로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배를 들여와서 올 초 취항하겠다던 계획이었는데 배는 수리도 못 끝내 돈만 잡아먹고 있고 기항지인 러시아 여객 터미널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취항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지원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창 강원호입니다. 작년 9월 일본에서 들여와 수리를 한 뒤 일본과 러시아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정박 중입니다. 정비를 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수리비만 142억 원으로 예상됐는데 어지간한 중고 선박 가격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선박 수리 관련된 비용도 정확하게 재검산을 하고 있고요. 국내나 해외에 있는 선박 중에서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바로 투입하는 방안을 지금 제1순위로 보고 있죠. 러시아 쪽 기항인 슬라비앙카 항구는 내년 3월까지 러시아 군수업체가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선석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동북아시아 카페리 여객과 물류도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올해 북방항로 재개는 물 건너간 셈입니다. 진척 없이 표류하는 북방항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속초시가 선사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사를 다시 발굴해 내년에 잡음 없이 백기를 열겠다는 전략입니다. 2014년에도 정기 면허를 발급받은 선사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양한 선사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와 맞는 최적의 운항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운항사와 저희가 운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초 올 상반기 취항을 예상했던 속초시는 계획을 바꿔 내년 말 동해북부선 착공 전까지 반드시 북방항로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연 뉴스 원석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기는 멧돼지는 높고 깊은 산 속에 서식해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내 연구진이 사육돼지 분비물을 이용해 이 멧돼지를 평지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차단은 물론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호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야생 멧돼지들이 야산 초입의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방을 경계하며 떼를 지어 어슬렁거리더니 바닥에 코를 들이대고 분주히 땅을 헤집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 구제역 대응 융합연구단이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CCTV와 감응 센서를 설치하고 사육하는 암돼지의 분비물을 뿌려 만든 유인책에 걸려든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를 궁극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동안 야생 멧돼지를 잡는 데는 먹이로 유인하거나 엽사와 사냥개를 이용한 포획법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7부 능선 이상의 높고 깊숙한 곳에 서식하는 멧돼지의 습성 때문에 포획 틀 설치는커녕 사냥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충북 옥천과 전북 완주의 야산 입구 평지에서 2달 동안 반복 실험을 실시해
사육돼지 분비물의 뛰어난 멧돼지 유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돼지의 분비물이나 페로몬은 이 냄새로 유인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또 대단위의 여러 마리를 포획할 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팀은 고라니와 야생 고양이 같은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ICT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유인 효과를 높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도 바람은 강하게 불었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도 날씨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27도로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은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징검다리 휴일이 시작되는데요. 벌써 오늘부터 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휴 기간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을 세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모레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요. 연휴 기간 내내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불린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처리율이 35%로 역대 최저인데요. 5월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되는 법안이 무려 15,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근 변호사, 권호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폐기 위기에 있는 법안들이 뭔지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저희가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국회에서 같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국회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이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소관상임위원회에 넘어가서 발의 이후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게 되면 사실상 여야 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법률안의 체계나 작고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회의로 가면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 후에 뭐 정부에서 넘어가서 공포하는 절차는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고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이내에 국민들이 이제 효력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임기 동안에 한 국회의원이 또 몇십 건, 또 몇 건의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총 이제 한 몇만 건 정도가 이제 발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네. 워낙에 국회의원들의 이제 발의 양이 많다라고는 실제 뭐 밝혀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법률들이 전부 다 각 국회의원들의 어떤 독특한 어떤 입법 활동은 아닙니다. 네. 말씀대로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법률들도 상당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어떤 국회의원의 목적이나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렇게 특별한 어떤 법률들은 사실 몇 가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폐기되기엔 이번 그 국회에서 폐기되기엔 아까운 그런 법들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나는 이 법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왠지 폐기될 것 같다. 이런 그런 아쉬운 법들이 있으신가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네네. 관심이 가는 법들은 부동산 관련 법들이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개정 법률안이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법률은 서민 주거 안정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밀접한 법률이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건물주와 임차인의 그리고 소유자와 아닌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죠. 사실 이런 것들은 임기 말에 빠르게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어쩌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벌써부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종부세는 개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류의 말들이 벌써 많이 돌고 있습니다. 쉽게 네.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임기 말쯤에 개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됐으면 하는데 안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남았잖아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새로 임기 시작하기 시기 전에 이렇게 첨예한 법안들을 다시 하실까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법안 처리율이 이번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일을 좀 많이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네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든 그렇게 일들을 안 하시고 바쁘시더라고요. 바깥에 시위하시는 일들도 많고. 네, 바쁘죠. 덕분에 지금 말씀대로 국민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입법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사실 논의 과정조차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버려지기 아깝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법률들도 많고 네. 제정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정의 과정까지 협의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아쉬운 면이죠. 그 안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법들도 있을 텐데 물론입니다. 말이에요. 네, 그중에서 이제 폐기 위기에 처하고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법안들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한동안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으로 불리는 법들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제 여러 법안들을 합쳐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건 어떤 법안인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민식이법과 관련된 네네네. 이야기들 한번 나눴었죠.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따서 아이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법률안들입니다.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논의가 많다, 이야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법률안이 3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태우 유찬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 축구 클럽에 갔다가 그 통학 차량 같은 차량을 타고 사고가 났는데 네. 당시에 이 통학에 사용되었었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서의 어떤 보호 조치들이 전혀 되지 않는 차량이어서 어린이들을 태울 수밖에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무조건 어린 통학 차량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시설 자체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금 하나 계류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해인이법이라고 해서 이건 1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다시 노출이 되면서 이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16년도에 이 어린이집을 다녔었던 혜인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은 어린이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라도 응급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음이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16년도에 되게 안타까웠던 사고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서 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한 걸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였는데 당시에 이것 때문에 어린이 통학 차량 안에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한음이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특수학교의 그 학급 자체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3가지가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묶어서 이제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한 달 안에 이제 처리를 못하면 폐기될 위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그동안 이제 민식이법은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어떤 이유로 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단 공수처하고 선거제에 관련돼서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아주 상당 기간이었죠. 근데 이들 법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 구조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지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 동안에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민식이법 이런 법들은 여론에 떠밀려서 하나 같이 넘어간 것이죠. 이것도 같이 발목 잡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와중에 선거철이 왔고 코로나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팬데믹이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건 이제 할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낙선을 하고 의원들이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법안 발의했던 분들이 원 내려가시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추진 동력이 좀 상실되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가장 급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후속 대처 문제들, 경제 문제들이 최일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법안들은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밀리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폐기 위기에 직면한 그 법안이 낙태죄 폐지법입니다. 지금은 낙태를 하게 되면 임신한 여성, 의사가 지금 모두가 제거되고 있는 거죠. 네, 죄잖아요. 이 낙태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죠.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은 자기 낙태죄로 1년,
그다음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동의낙태죄, 업무상 낙태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이 네. 헌법의 낙태죄가 작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논란이 많았던 네. 일인데요.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을 때는 당시에 4대 4죠. 4대 4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안 나왔다가 네.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면서 다만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개정을 해라. 개정하지 않으면 이 법률 자체가 금세 효력 자체를 잃게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개정안이 네.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낙태죄 폐지법, 그러니까 낙태죄를 그렇습니다. 폐지하자라는 건데 그럼 그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저희가 관련 법으로는 형법하고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형법에서는 주된 내용이 자기 낙태죄하고 의사가 하는 동의 낙태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태라는 용어를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용어로 변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죠. 임신 14주 이내에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절대시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4주부터 22주까지의 사이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임산부가 사회 경제적 사유에 따라서 다시 좀 더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법들도 지금 발의는 됐지만 폐기될 위기에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법안이 아동학대 범죄 증인보호법입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의 법인가요? 네, 저희가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증언을 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동학대 범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밀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관계나 가족관계.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의 지위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평소에도 위협이나 신변 불안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타당한 어렵죠.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이죠. 그럼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통과가 안 됐네요. 또 아까 앞에서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또 더 우선순위가 밀린 걸까요?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는 맞죠. 네. 맞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더 통과가 어려워졌다. 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걸 대표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금태섭 의원이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네, 이게 낙선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추진력 자체를 완전히 잃게 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폐기된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시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린다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대거 속된 말로 물갈이가 대거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대표 발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후속적으로 여기에 지지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발의를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필요성은 있겠지만 과연 어떤 국회의원이 그것을 지고 갈 것이냐, 이것은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좀 아쉽고 좀 시급히 이 법안은 좀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법안들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좀 통과되려면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냥 지켜봐야 되나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네네. 사실은 의지를 보이기 가장 좋은 때예요. 낙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해관계나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내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걸 지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오늘 밤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요. 이제 남은 한 달 좀 더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21대 국회가 성공적이다, 좋은 국회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지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네. 그 교과서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선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원이신지를 명심하시고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들이 있죠.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어떤
할 일은 이 법안 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발의 자체만 하지 마시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변호사님이요. 네, 사실 뭐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답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크게 기대 안 하고 있다. 네. 기대를 현실입니다. 안 해야 사실은 실망도 안 하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의 국민들이 느낀 감정이 이럴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에서 선거 공약 제시된 거 다 이루려면 우리나라 예산 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많이 썼는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정상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공약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약속을 공약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토론과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표본 아닐까 봅니다. 네, 신뢰가 생기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